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서학유입니다. 오늘은 암 환자분들의 마음에 대해서 좀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암 환자분들이 치료 시기별로 겪는 어떤 디스트레스가 서로 다를 수 있어서 암을 처음 진단받고 치료하고 또 완치가 되고 또 때로는 재발하기도 하면서 겪는 마음의 변화에 대해서 단계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암이라는 것을 처음 진단받게 되면 누구라도 많이 당혹스럽고 불안하고 또 긴장되고 초조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불안한 마음 때문에 어떤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도 평상시보다 많이 떨어질 수가 있고 그 정보를 통해서 내가 판단하는 것도 일상시와는 다르게 굉장히 좀 혼란스러우실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이제 암이라는 걸 진단받고 나면 내가 그럴 리가 없어 하면서 이것을 부정하는 마음이 제일 처음 생기게 됩니다. 내가 암일 리가 없어. 분명히 검사가 잘못된 거야. 그런 마음 때문에 이 병원 저 병원 옮겨가면서 검사를 받으시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근데 여러 병원에서도 이제 같은 진단을 받게 되면서 결국에 그것을 이제 알게 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시게 되는데 대부분 이제 겨우 살만하니까 내가 암에 걸린다. 정말 너무 원통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도 하고 내가 무슨 나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 그런 마음에 뭔가 화가 나고 분노하는 마음이 생기시기도 합니다. 이 분노와 적개심이 때로는 치료진이나 아니면은 이제 가족들에게 향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특히 이제 내가 이제 암이 걸린 것이 어떤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하셔서 그 스트레스를 유발했던 사람이나 어떤 상황이 이제 떠오르면서 그 사람들에게 굉장한 분노와 적개심을 표현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정상적인 분노 반응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게 환자분이 겪는 절망감, 불안, 무력감, 두려움의 또 다른 표현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을 받아들이고 치료를 시작하게 되면서 치료를 시작하기 전부터도 굉장한 디스트레스가 생기는데요. 우리가 보통 항암 치료는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하는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항암 치료가 다양한 형태로 나오면서 이전과는 조금 다르다고 저도 알고는 있는데요. 하지만 항암 치료라는 그 말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생각 때문에 치료 전부터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수술이나 항암요법, 방사선 치료 등을 겪으면서 그 부작용 때문에서도 어떤 신체적인 변화나 정신적인 고통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특히 이제 항암요법 같은 경우엔 50% 이상에서 메스꺼움, 피로, 우울, 체중 변화, 불면 같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또 병 자체로서도 통증이 생기기도 하고 또 무기력하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상실감, 무력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약에 따라서 탈모가 생기기도 하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식욕이 떨어지고 또 많은 환자분들께서도 이제 성적인 욕구가 감퇴되는 등 여러 가지 신체적인 정신적인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이 중에서도 이제 몇 가지 볼 부분은 우울과 외로움인데요. 그 우울에 대해서 이제 연구한 것들이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우울증 환자 15명과 정상인 15명을 대상으로 MRI를 통해서 통증을 실험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통증을 줄 것이다 미리 예견을 한 다음에 예측을 하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통증을 주는 그런 실험이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확인을 했을 때 우울증 환자에게서 그 통증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또 그 통증이 오래 지속되는 그런 특징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우울증 환자의 75% 이상이 간헐적 또는 만성적 통증이 있고 만성 통증 환자의 30에서 60%는 우울증이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이제 우울증이랑 통증이 굉장히 연관이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로움 역시도 이 인간의 이제 신체에도 사실 영향을 많이 미칠 수가 있는데요. 역시 이제 이런 연구가 있는데 성인 141명을 대상으로 외로움과 건강의 관계를 연구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외로움을 강하게 느끼는 사람일수록 면역이 크게 떨어져서 백혈구가 감소가 되어 있더라 하는 연구가 있었는데요. 암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그 면역력 역시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은 아무래도 면역력 역시 떨어질 수 있고 이것이 치료 경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디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한 경우에 어떤 분들은 암 치료 자체를 포기하게 됩니다. 어차피 뭐 할 수가 없다. 어차피 죽을 거다. 이러면서 이제 암 치료를 받지 않겠다. 이렇게 포기하시는 경우도 생기고 때로는 대체의학에 경도돼서 중요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빨리 이제 이 병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적절한 도움을 요청하고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가까운 분들하고 나누면서 이 디스트레스를 관리하셔야지 이제 치료도 조금 더 잘 이루어질 수 있고 삶의 질도 결과적으로 향상이 될 것이고요. 치료 결과에도 역시 향상된 결과를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암이라는 것이 완치가 되고 나면 굉장히 행복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암 완치된 분들이 이제 다 행복하게 사시냐 하면 사실은 장기 생존 시기에도 굉장한 디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우선은 내가 아픈 기간 동안에는 의료진과 가족들이 다 나에게 관심과 지지를 보냈지만 완치되었다는 말을 들은 후부터는 사실은 그런 관심과 지지가 감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선은 병의 치료에만 몰두해 있다가 병이 이제 낫고 보니까 나의 몸과 마음 상태가 이전과는 다르고 또 경제적인 상태도 역시 다르고 사회적인 상태 역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면서 또다시 우울해지는 그런 상태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치된 분들이라도 재발에 대한 위험을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왕의 머리 위에서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는 그 다모클레스의 칼처럼 항상 재발과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뭔가 불안에 떨고 있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료 시기를 이렇게 거치면서 우울, 불안, 또 이제 어떤 특히 중환자실 치료를 하신 경우에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같은 것들이 생기시는 분들도 있고 인지기능 장애, 뭐 성기능 문제, 만성 피로, 외모 변화, 대인관계의 부적응, 또 이제 그런 비용 문제 때문에 이제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 직장을 복귀를 못하는 경우 또는 복귀를 해도 건강이 따라주지 않는 것 같은 경우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장기 생존 시기에 디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지내다가 결국에 이제 재발을 하게 되는 경우에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처음 병을 진단받았을 때보다 더 큰 절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믿고 따랐는데 결국엔 치료가 실패했다는 생각에 의료진에게 배신감과 분노를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재발이라는 것은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과 의료진에게도 상당한 좌절감을 주는 일입니다. 이 시기에 이제 환자분들은 병을 완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치료에서 이제 좀 더 통증을 완화시키고 이제 임종을 준비하는 완화의료, 지지의료의 비중이 점차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현실적인 완치에 대한 기대를 계속 가지고 있다면 조금 더 현실에 직면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 도와줘야 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치 목적의 치료가 점점 이제 호스피스 완화의료 쪽으로 가면서 본인도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어떤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과정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기적적으로 살아나야겠다 하는 그런 희망으로 살게 된다면 이 시기의 환자분들에게는 가족과 의료진이 끝까지 돌봐줄 것이란 희망, 또 증상 조절이 끝까지 가능할 것이란 희망, 또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 이렇게 희망의 형태가 변형되어서 조금 더 내가 죽음을 준비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 되었을 때 조금 더 디스트레스가 감소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임종 과정에선 사실 다양한 두려움이 생기는데요. 그 몇 가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임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는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데서 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불언은 아주 원초적인 것으로 이 원초적인 고립감, 뭔가 버림받는 듯한 혼자가 돼버린다는 그런 느낌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내가 존재하지 않는 이런 상태가 가능하다는 것이 일종의 자아의 전율이 오면서 굉장한 두려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독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죽음이 가까운 환자는 가족, 친지, 의료진도 점점 좀 피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환자를 단순히 싫어해서가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이 죽음 자체에 대한 사실 두려움이 있고 그 사람의 죽음을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무력감 때문에 점점 피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근데 결과적으로 환자들은 더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의료진과 가족들이 모두 임종이 아닌 것처럼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 사람 앞에서 처신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하지만 모두가 알고도 모르는 채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됩니다. 그러면 환자분은 오히려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마지막 정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족과 친지를 잃는다는 두려움입니다.
지친 가족들이 점점 그 사람을 멀리하거나 찾지 않고, 또 친구와 또 예전에 나를 따르던 사람들이 더 이상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된 나를 찾지 않는 그런 상황에 놓일 것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 역시 임종을 앞둔 분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두려움입니다. 때로는 실제로 사람들이 찾아옴에도 두려움을 느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은 찾아오지만 언젠가는 나를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신체를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신체는 우리 자신에 대한 자기의 이미지, 자기상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이루는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병 때문에 또는 치료 과정 때문에 내 신체 일부가 변형이 되면서 실제로 기능이 떨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자기애적 상실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이 이제 손상이 되면서 오는 정신적인 충격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충격이 생기면서 내 눈엔 내가 이렇게 추한데 다른 사람도 역시 나를 추하게 보지 않을까? 나를 냉대하진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 때로는 좀 신체적인 변형, 예를 들면 내가 유방암이 있으셔가지고 유방이 한쪽이 없다 하는 이런 변형보다요, 몸 안에서 일어나는 몸속의 변화가 더 심한 공포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네, 다섯 번째는 자기조종 능력 상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오랫동안 투병을 하면서 자기조종 능력이 감소하는데요. 그러니까 자기조종 능력이라는 것은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우리는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걷고 내가 화장실도 가고 이런 것이 일상이었는데, 그런 것조차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태, 자기조종 능력이 감소되는 것을 겪고 나를 잃는다는 생각에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지만 이미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나 운명의 지배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굉장한 두려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여섯 번째는 통증에 대한 것인데요. 실제로 통증이 굉장히 극심해서 그 통증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통증은 그 암에 의한 통증일 수도 있지만, 그에 더해 앞서서 우리가 잠시 얘기했지만 어떤 정신적인 고통, 불쾌감, 그런 것들이 더 통증을 심하게 만들기도 하기 때문에 이 심한 통증에 대한 두려움 역시 임종 과정에서 겪는 두려움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정체성 상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사람들이 점점 나를 찾는 사람이 줄어들고, 또 실제로 교류가 감소하고, 또 자기 조종 능력이 떨어지고, 이제 점점 갈수록 의식이 또 혼탁해질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 되면 내가 누구인가, 나는 뭐 하는 존재인가 하는 것조차도 혼란스러운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되면 내가 사라진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자식이나 사업이나 제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에게서 자기의 분신을 찾으려고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마지막에 나의 뜻을 남기고자 유언을 남기고, 또 신체의 일부라도 남기고자 장기은행에 기탁을 하시기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정체성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은 퇴행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이제 처음 태어나서는 부모님이나 가족들에게 이제 의지를 해서 점점 자라게 되고, 내가 이제 자라서는 주변을 돌보면서 살게 됩니다. 하지만 다시 이제 우리가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어려워지면서부터는 누군가에게 의존하면서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근데 그 단계에서 이제 특히 임종 과정에 있는 분들은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부자유스러운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에게 많이 의지를 하게 되는데요. 때로는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매달리듯 의지를 하다가도 동시에 어린아이같이 될까봐 겁이 나는 마음에 안간힘을 하면서 거절을 하기도 합니다. 도움을 거부한다든지 고집을 부리다든지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데, 때로는 이 모습이 고집스럽다, 고집불통이다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떤 두려움 때문에 일어나는 반응이라는 것을 조금 더 이해해 주신다면 환자분들을 좀 대하실 때나 아니면 환자분 스스로도 자기를 이해할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조금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암을 겪으시면서 마음속에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데 환자분 스스로도 내가 도대체 왜 이러는지 해서 한심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때로는 좀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경험을 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마음의 변화는 누구나 겪을 수가 있고, 이런 자신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했을 때 자기 스스로에게도 너무 이제 나쁜 말씀 많이 안 하고 격려를 해줄 수 있고, 또 주변 분들도 환자분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